서울 강남의 심장부 도시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63층 스카이라운지는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자동차들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레스토랑 안을 채운 공기는 그 어떤 불빛으로도 녹일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무거웠다. 박진우는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바깥 풍경이 아닌 손목시계의 초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에게 지금 이 순간은 낭만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약속 시간은 정확히 7시 정각. 시계가 6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만남이 수반하는 비효율적인 절차들을 경멸했다. 냅킨의 각도, 와인잔의 종류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불필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감정이었다. 그에게 오늘의 만남은 SJ그룹의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전략적 제휴에 지나지 않았고 맞은편에 앉게 될 여자는 그 제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물이었다. 그는 어머니 박 회장의 최후 통첩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약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아들을 향한 차가운 경고. 결국 그는 현실을 선택했고 이 자리에 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 얻게 될 SJ그룹의 이익과 그 대가로 자신이 포기해야 할 것들에 대한 계산으로 복잡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이 거래의 조건을 확정 짓고 싶었다.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약속 시간 정각 레스토랑 입구에서 지배인이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는 것이 보였다. 윤 의원 내외와 오늘의 주인공인 윤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진우는 기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았다. 의례적인 인사가 오갔고 그는 무심한 시선으로 자신의 계약 상대가 될 여자를 훑어보았다. 사진으로 보았던 것과 같이 단아하고 차분한 인상. 고급스러운 원피스는 그녀의 가냘픈 몸매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여튼 화장을 한 얼굴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예의 바름이 느껴졌다. 하지만 박진우와는 달리 윤서연의 내면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서 창가에 앉은 남자의 실루엣을 본 순간부터 그녀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지배인이 그의 이름을 말하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쪽을 향해 몸을 돌렸을 때 그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세월이 흘러 소년의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남자의 손이 그 자리를 채웠지만 그녀는 한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박진우. 그녀의 기억 속에 봉인되어 있던 단 하나의 이름이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왔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수없이 다시 만나기를 꿈꿨지만 절대로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정략 결혼의 자리에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마주 앉아야 하다니. 이것은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팔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 여기서 그를 아는 척을 해야 할까? 진우야 나야. 기억나 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어떤 반가움이나 놀라움도 없었다. 그저 낯선 사람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는 듯한 무감각하고 차가운 시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냉정한 판단력을 되찾아 주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과거의 그 소녀라고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어린 시절의 약속에 대한 책임감과 부채감 때문에 이 결혼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동정이며 그녀가 원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그는 과거 따위는 깨끗하게 잊고 이 모든 것을 귀찮은 방해물로 여길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최악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침묵하기로. 지금 그녀는 SJ그룹 박진우 이사의 결혼 상대인 윤서연일 뿐 그의 추억 속에 존재하는 연희가 아니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이 차가운 계약 관계 속에서 과거의 그림자 없이 오직 지금의 윤서연으로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 그가 언젠가 자신의 힘으로 그녀를 알아봐 주기를 과거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그녀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기로 했다. 그 모든 생각은 불과 몇 초 만에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박진우는 그저 의례적인 인사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완벽한 가면 아래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자리에 앉아 어른들의 대화가 오가는 동안 윤서연은 애써 찻잔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그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예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진 턱선 세상을 다 아는 듯한 냉소적인 눈빛, 그리고 값비싼 수트 아래로 드러나는 단단한 몸의 윤곽. 그는 그녀가 기억하던 다정하고 따뜻했던 소년과는 너무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물을 마실 때 희미하게 움직이는 목을대나 가끔씩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는 손가락의 버릇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 작은 흔적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점여왔다. 그녀는 그가 보낸 지난 10수년의 시간을 상상했다. 얼마나 치열하고 외롭게 싸워왔기에 저렇게 온몸의 갑옷을 두른 듯한 남자가 되어버린 것일까. 그녀는 그에게 화가 나기보다는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그의 얼어붙은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주고 싶었다. 잃어버린 온기를 되찾아주고 싶었다. 박진우는 자신을 향한 그녀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지루한 대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른들이 자리를 비켜주며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을 때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불필요한 탐색전을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테이블 위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한 사람은 그 강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강을 건너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후였다. 어른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주겠다며 어색한 미소와 함께 사라지자 테이블 위에는 더욱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창밖에 화려한 야경도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선율도 이 어색함을 희석시키지 못했다. 윤서연은 찻잔을 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었다. 박진우는 이 침묵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듯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손목시계를 한번 확인하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시다시피 이 결혼은 박 회장님과 윤 의원님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 어른들과 대화할 때보다 한 톤 더 낮고 건조했다. 마치 투자 설명회에서 사업 개요를 발표하는 듯한 말투였다. 저는 이 관계가 철저히 비즈니스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오해는 서로에게 손해일 뿐이니까요. 그의 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흘러나왔다. 윤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입에서 어떤 다정한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비즈니스와 감정 소모라는 단어를 듣는 것은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작은 파편처럼 박혔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갑옷이 얼마나 두껍고 차가운지를 실감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가 다음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미리 합의했으면 합니다. 첫째, 우리는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각자의 사생활을 완벽하게 존중하고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주거 공간 또한 철저히 분리될 것입니다. 그는 마치 계약서 조항을 읊는 변호사 같았다. 그의 말에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심지어 호기심조차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효율적인 규칙을 세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윤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의 조건들은 비인간적일 정도로 차가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에게는 최선의 상황이었다. 만약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동정심이나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다정한 남편 역할을 연기하려 했다면 그녀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처음부터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 쉽게 만들어줄 터였다. 그녀는 그의 규칙 안에서 자신만의 게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박진우는 말을 이었다. 둘째, 재산 문제 또한 결혼 생활과는 별개로 각자 독립적으로 관리합니다. 물론 SJ그룹의 며느리로서 품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은 충분히 제공될 겁니다. 그 외에 개인적인 용무나 집안일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재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하죠. 그는 돈 문제를 언급하는 데에도 조금의 거리낌이 없었다. 그에게 이 결혼은 완벽하게 계산 가능한 거래였다. 윤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삼켰다. 그가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몰락한 가문의 딸이 재기를 위해 SJ그룹의 부와 명예를 이용하려는 속물쯤으로 여기고 있을 것이다. 모욕감이 들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지금은 반박하거나 해명할 때가 아니었다. 언젠가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복수이자 목표였다. 마지막으로 이 계약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진호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을 꺼내놓았다. 양가가 원하는 정치적 사업적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서로에 합의해 언제든지 이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 알려질 이혼 사유나 절차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로의 명예에 흠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처리할 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완벽한 출구 전략까지 제시해주고 있었다. 그의 말이 모두 끝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박진호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충격을 받거나 눈물을 보이거나 혹은 최소한의 반발이라도 할 것이라고 어렴풋이 예상했다. 평범한 여자라면 당연히 그럴 것이었다. 하지만 윤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찻잔을 내려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알겠습니다. 박진우 이사님의 제안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명료했다. 저 역시 이 결혼이 서로의 목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제시하신 원칙들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원칙들을 충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리죠.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동요나 슬픔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동등한 입장의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이성적이고 당당했다. 박진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의 프로필을 미리 검토했지만 그 안에는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내성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냉철한 전략가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다시 한번 뜯어보았다. 그녀의 단아한 얼굴 뒤에 감춰진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이내 자신의 감정을 수습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앞으로의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윤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단했다. 그들의 악수는 약혼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M&A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그들의 첫 만남이자 약혼식은 끝이 났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 그들은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각자의 차에 오르기 전 박진우는 의례적으로 그녀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윤서연 역시 미소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채 올라 멀어져 가는 그의 차를 룸미러로 지켜보았다. 그의 차가 서울의 밤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그녀는 그동안 참아왔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무너져 내리고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심장이 조각나는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차가워진 자신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괜찮아, 윤서연.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가 쌓아 올린 성벽은 높고 차갑지만 나는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눈물 대신 슬프도록 굳은 결의로 반짝이고 있었다. 결혼식은 세간의 떠들썩한 관심 속에서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공연처럼 치러졌다. 재계와 정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두 사람은 완벽한 미소와 각본에 짜인 동선으로 이상적인 신랑 신부의 모습을 연기했다. 터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반지를 교환했지만 그들의 손끝에서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순간에도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한남동 언덕 위에 위치한 서울의 야경을 정원처럼 거느린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금속으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미니멀한 공간이 그들을 맞았다. 집은 최첨단 기술과 최고급 자재로 지어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흔적이나 따스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은 보금자리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전시된 거대한 쇼룸에 가까웠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계약서의 조항처럼 정확하게 시작되었다. 펜트하우스는 긴 복도를 중심으로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완벽하게 양분되었다. 박진호는 서재와 피트니스 룸이 위치한 동쪽 공간을, 윤서연은 작은 온실과 서재를 갖춘 서쪽 공간을 사용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거실과 주방뿐이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가장 가까이에 사는 가장 완벽한 타인이었다. 박진우의 일상은 결혼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운동을 하고 간단한 식사를 마친 뒤 회사로 향했다. 그리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에게 이 집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일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의 공간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했다. 블랙과 그레이톤의 가구, 최신형 스마트 기기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경영 서적들. 그 어디에도 개인적인 취향이나 추억이 담긴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공간에서까지 완벽한 통제와 효율성을 추구했다. 그에게 집은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또 다른 작전 본부와도 같았다. 그는 이 차가운 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반면 윤서연의 시간은 박진우와는 전혀 다른 속도와 온도로 흘러갔다. 그녀는 이 거대한 유리성에 자신만의 작은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공간에 부드러운 질감의 카펫을 깔고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을 걸었다. 그리고 서재 한쪽 벽면을 자신이 좋아하는 고전 문학 소설들로 가득 채웠다. 그녀는 박진우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이 집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용히 노력했다. 그녀의 계획은 거창하거나 눈에 띄는 것이 아니었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주방에서 어린 시절 여름이면 늘 마셨던 구수한 보리차를 끓였다. 주전자에 볶은 보리를 넣고 물을 끓이자 집 안전체에 고소하고 따뜻한 향기가 퍼져나갔다. 그것은 그녀 자신을 위한 작은 위안이자 동시에 그녀가 던지는 첫 번째 작은 돌멩이였다. 그날 밤 늦게 귀가한 박진우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낯선 듯 익숙한 향기에 미간을 찌푸렸다. 값비싼 디퓨저 향과는 다른 소박하고 정겨운 냄새. 그는 무심코 주방으로 향했다가 식탁 위에 놓인 보리차 주전자를 발견했다. 그는 왜인지 모르게 컵에 따라 한 모금 마셨다. 아주 어릴 적 땀 흘리며 놀다 들어왔을 때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다. 그의 기억 저편에 잠들어 있던 아주 작은 감각 하나가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며칠 뒤 윤서연은 자신의 작은 온실을 가꾸며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것은 유명한 클래식도 최신 가요도 아니었다. 그들이 어릴 적 함께 보았던 만화 영화의 주제가였다. 단순하고 유치한 멜로디였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배경음악이었다. 그녀의 노랫소리는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가 복도를 따라 희미하게 퍼져나갔다. 그녀는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던 박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단조로운 멜로디가 그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집안일을 돕는 도우미가 튼 라디오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라디오가 아니라 누군가의 콧노래였다. 그는 짜증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문득 그 멜로디가 이상하게도 귀에 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이내 쓸데없는 생각이라며 고개를 젓고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윤서연은 자신의 행동이 박진우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다. 보리차의 향기 낡은 노래의 멜로디 책장에 꽂힌 동화책들. 그것들은 모두 그녀의 일부였고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끈이었다. 그녀는 그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낯선 현실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시간은 같은 공간, 다른 세계 속에서 흘러갔다. 박진우는 여전히 일에 몰두했고 윤서연은 조용히 자신만의 세계를 가꾸었다. 그들은 긴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면 어색하게 목례를 나누는 것이 대화의 전부였다. 하지만 박진우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잊고 있던 과거의 향기와 소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의 견고한 성벽에 아주 작은 이끼가 끼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 그들의 계약 결혼도 어느덧 한 달을 넘기고 있었다. 박진우는 윤서연의 예상대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적응력을 보였다. 그는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데 익숙해졌고 그녀 역시 그의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 조용히 움직였다. 펜트하우스는 두 개의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두 개의 섬이 떠있는 고요한 바다와 같았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박진우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아주 미세한 파문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첫 번째 파문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아침 박진우는 출근을 위해 서재를 나서다 거실에서 통화하고 있는 윤서연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친구와 통화하는 듯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지나치려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발걸음을 멈췄다. 어머나, 망측스러워라, 망측스러워라 라는 요즘 젊은 세대는 거의 쓰지 않는 낡고 예스러운 단어. 그 단어가 마치 녹슨 열쇠처럼 박진우의 기억에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다. 아주 오래전 개구리를 잡고 신나서 자랑하던 어린 자신에게 기겁을 하며 얼굴을 붉히던 한 소녀가 똑같이 말했었다. 여모나 망측스러워라, 진우야. 그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수화기에 대고 웃고 있었다.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니 그런 낡은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과민 반응을 탓하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의 귓께는 망측스러워라 라는 단어가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맴돌았다. 마치 잊고 있던 옛 노래의 한 소절이 갑자기 떠오른 것처럼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기분이었다. 두 번째 파문은 며칠 뒤 비가 내리는 밤에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저녁 약속이 취소된 그는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가득히 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윤서연의 공간에 있는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그는 그녀가 가끔 피아노를 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선율은 유독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그것은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였다. 몽환적이고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멜로디. 그는 서재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왜 이 곡이 이렇게 가슴을 저릿하게 만드는 걸까? 기억의 서랍이 저절로 열렸다. 낡은 라디오 지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처음 이 곡을 함께 들었던 어느 흐린 오후의 풍경. 이 노래는 꼭 비오는 날 우산을 잃어버린 고양이 같아. 그렇게 말하며 웃던 소녀의 옆모습. 그는 벌떡 눈을 떴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는 대체 뭐지? 왜 그녀의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들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건드리는 것일까? 그는 분노에 가까운 짜증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자신의 서재 문을 쾅 닫아버렸다. 피아노 소리가 멎었다. 아마도 그녀가 그의 기척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쳤지만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에 그 멜로디와 그 멜로디에 얽힌 낡은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애써 이 감정을 지우려 했다. 그녀는 그저 계약 상대일 뿐이다. 그녀에게서 과거의 그림자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파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거실을 지나다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책 몇 권을 보게 되었다. 윤서연이 읽던 책들이었다. 그런데 그 책들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책 등의 색깔에 따라 무지개 순서로 나란히 그리고 크기가 큰 책부터 작은 책 순서로 완벽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아주 사소한 습관이었지만 그 모습은 박진우의 뇌리에 강렬한 데자비를 불러일으켰다. 그의 기억 속 소녀는 유별난 정리벽이 있었다. 그녀는 색연필도 돌멩이도 심지어 과자 부스러기조차도 항상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완벽하게 정렬해 놓곤 했다.
그는 어린 시절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유난스럽다고 놀렸던 기억이 났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로 다가가 책들을 내려다보았다. 이것까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똑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냉철한 이성이 경고를 보냈다. 이것은 함정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미리 조사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일 수도 있다. 그의 어머니가 선택한 여자이니 신호는 확실하겠지만 세상에는 얼마든지 속임수가 존재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싹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 여자 윤서연이라는 존재를 다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날 이후 박진우의 시선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소리 없는 관찰자가 되었다. 그는 그녀가 마시는 차의 종류, 그녀가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 그녀가 책을 읽는 자세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처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의 근원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 자신의 통제된 세계를 다시 완벽하게 장악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성과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아주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녀가 정말 그 소녀가 맞다면, 그 생각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위험해서. 그는 애써 그 가능성을 외면했다. 그는 차가운 사업가 박진우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를 볼 때마다 조금씩 다른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고요했던 그의 바다에 이제는 제법 큰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박진우의 내면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그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예민하게 윤서연의 모든 것을 관찰했지만 그녀는 단 하나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의 의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가 파놓은 함정인지 아니면 그 자신이 만들어낸 망상인지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중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후각을 통해 찾아왔다. 윤서연은 며칠 전부터 자신의 작은 온실을 가꾸는데 열중했다. 그녀는 그곳에 여러 종류의 허브와 작은 꽃들을 심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막 꽃봉오리를 틔우기 시작한 어린 라일락 나무도 한 그루 있었다. 그녀에게 라일락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자 다시 찾고 싶은 온기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녀는 나무에 물을 주며 언젠가 이 향기가 그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어느 날 저녁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박진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향기에 걸음을 멈췄다. 달콤하면서도 상쾌하고 어딘가 모르게 아련한 느낌을 주는 향기. 그것은 인공적인 디퓨저 향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있는 생명의 향기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향기가 흘러나오는 곳으로 이끌렸다. 향기는 복도를 지나 윤서연의 공간과 이어진 작은 온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온실 문을 열었을 때 갓 피어난 수십 송이의 연보랏빛 라일락 꽃이 그를 맞았다. 그 순간 박진우의 세상이 정지했다. 라일락 향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속수무책으로 터져버렸다. 눈앞의 온실 풍경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그의 눈앞에는 햇살이 부서지던 어린 시절의 여름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낡은 나무 정자 그 위를 뒤덮은 풍성한 라일락 덩굴, 그리고 귓가를 간지럽히던 벌들의 날갯짓 소리. 이 꽃 이름이 뭔지 알아? 라일락이야. 첫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졌대. 앳된 목소리의 소녀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머리 위로 보랏빛 꽃이 핀 눈처럼 흩날렸다. 그 향기 속에서 그는 그녀에게 약속했었다.
세상 끝에 있더라도 반드시 너를 찾아내겠노라고. 그 약속은 그의 인생을 지탱해 온 가장 단단한 기둥이자 가장 아픈 족쇄였다. 그는 그날의 햇살, 그날의 바람, 그리고 그날의 향기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어쩐 일이세요? 이쪽에는 잘 안 오시잖아요. 정신을 차렸을 때 윤서연이 그의 등 뒤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단순한 의심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거대한 혼돈과 지독한 고통,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이 꽃, 뭐죠? 그는 라일락이라는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가 이 꽃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의도한 것인지 그는 알아야만 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에게 박혔다. 윤서연은 그의 격한 반응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미 이 질문을 수없이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마치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듯 말했다. 라일락이에요. 예쁘죠?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향기도 너무 진하지 않고 은은해서 마음에 들고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평범하고 자연스러웠다. 그 안에는 어떤 숨겨진 의도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그 완벽한 대답이 오히려 박진우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의 이성은 그녀의 말을 믿으라고 속삭였다. 보라색을 좋아하는 것, 은은한 향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취향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을 과거와 연결시키는 것은 자신의 비이성적인 집착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본능은,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온실을 뛰쳐나왔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도망치듯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는 책상 앞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력과 냉철한 이성이 라일락 향기라는 지극히 감성적인 변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신경안정제를 한 알건에 삼켰지만 가슴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윤서연이라는 여자를 단순한 계약 상대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송두리째 흔들어 깨우는 미스터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는 두려웠다. 만약 그녀가 정말 그 소녀가 맞다면 그는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리고 만약 그녀가 아니라면 이토록 자신을 뒤흔드는 이 지독한 우연의 일치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박진우는 더 이상 그녀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와 마주치려 애썼다. 함께 식사를 제안하기도 하고 거실에서 그녀가 보는 영화를 말없이 함께 보기도 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한 날카로운 탐색전이었다. 그의 벽은 허물어졌고 이제 그는 이 혼란스러운 게임의 정면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의 차가운 왕국에 마침내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라일락 향기가 불러온 혼돈 이후 박진호는 의도적으로 윤서연과의 접점을 늘려나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저녁에는 거실에서 그녀가 틀어놓은 다큐멘터리를 말없이 함께 보기도 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한 치밀한 탐색전이었지만
윤서연은 언제나 강물처럼 그의 의도를 부드럽게 흘려보냈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고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박진우는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그녀를 관찰하면 할수록 그녀에게서 어린 시절 소녀의 흔적들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너무나도 완벽한 윤서연이었다. 이 지독한 불일치 속에서 그의 신경은 날카롭게 마모되어 갔다. 그는 이 게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그녀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예상치 못한 변수가 그들의 팽팽한 대치 상황에 끼어들었다. 띵동. 고요하던 펜트하우스에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박진우와 윤서연은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다. 약속된 방문객은 아무도 없었다. 박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인터폰을 확인했을 때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화면에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손을 흔들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강민혁. 미국 유학 시절부터 함께한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의 과거를 거의 유일하게 알고 있는 남자였다. 이 시간에 예고도 없이 웬일이지. 박진우는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강민혁은 격식이나 절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는 자신의 결혼 사실을 민혁에게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였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미 초인종은 두 번째 울리고 있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혁은 와라크를 껴안으며 소리쳤다. 서프라이즈, 이 자식아 연락도 없이 한국 들어왔으면 얼굴이라도 비추어야 할 것 아니냐. 강민혁은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휘파람을 불었다. 이야, 집 한번 끝내주는데 거의 성인의 성. 이렇게 좋은 데서 혼자 뭐하고 사냐.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주방에서 조용히 서 있는 윤서연을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라 누구, 시지 설마 이 집의 가사 도우미도 내 취향대로 뽑는 거냐. 그의 짓궂은 농담에 박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진우는 어쩔 수 없이 윤서연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겼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윤서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인사해, 내 아내 윤서연이야.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그 내용은 민혁에게는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민혁은 입을 떡 벌린 채 박진우와 윤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뭐라고 아내 네가 결혼을 했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 순간부터 어색하고 기묘한 연극이 시작되었다. 박진우는 친구 앞에서 자신의 계약 결혼을 설명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다정한 남편 역할을 연기해야만 했다. 그는 윤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변명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이라 너한테 미처 연락을 못했다. 미안하다. 그의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윤서연은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의 천이 얇은 옷을 뚫고 그대로 전해져 왔다. 윤서연 또한 이 연극의 완벽한 여주인공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민혁에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연입니다. 진우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녀의 자연스러운 연기에 박진우조차 내심 놀랐다. 민혁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넉살로 분위기를 풀었다. 그는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고 덕분에 어색했던 분위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민혁은 박진우의 과거를 끄집어내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그가 이야기하는 박진우는 윤서연이 아는 냉철한 이사가 아니라 장난기 많고 때로는 허술했던 청년의 모습이었다. 윤서연은 흥미롭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몰랐던 그의 시간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박진우는 민혁의 입을 막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우스워질 뿐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화에 어울렸다. 그러던 중 민혁은 문득 이야기를 멈추고 윤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그런데 형수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디서 뵌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낯이 익은데. 그의 말에 박진우와 윤서연의 심장이 동시에 덜컥 내려앉았다. 박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고 윤서연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민혁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아 하고 손뼉을 쳤다. 생각났다. 분위기가 되게 비슷해요 하여. 옛날 우리 동네 살던 그 꼬마 여자애 있잖아. 진우 네가 맨날 쫓아다니던 애.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 애랑 느낌이 정말 닮았어요. 신기하네. 그는 정말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이 공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펜트하우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박진우의 머릿속을 망치가 강타한 듯한 충격이 휩쓸고 지나갔다. 지금까지 자신 혼자만의 망상이라고 치부했던 모든 의심들이 민혁의 객관적인 증언 하나로 거대한 실체가 되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굳은 얼굴로 윤서연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고 집요했다. 윤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우아하게 대처했다. 그러세요.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저도 가끔 저랑 닮은 사람을 보고 놀랄 때가 있는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흥분한 민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박진우는 그녀의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민혁은 한참을 더 머물다 떠나갔다. 그가 떠나자마자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연극은 끝났다. 끝났다. 박진우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온몸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혼란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우연의 일치로 넘길 수 없었다. 친구의 증언은 그의 의심의 확신이라는 불을 지폈다. 윤서연 그녀는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왜 자신을 속이고 있는가? 그는 이제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조용한 탐색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신문으로 변할 것이었다. 강민혁이 남기고 간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컸다. 그것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댐의 균열을 유발한 강력한 폭탄과도 같았다. 박진우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어쩌면 이라는 희미한 가능성은 이제 어째서라는 무거운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각이나 기억을 의심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녀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녀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살얼음판처럼 변했다. 박진우는 더 이상 그녀를 떠보거나 관찰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사냥감을 몰기 시작한 냉정한 사냥꾼처럼 그녀를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갔다. 그는 이 지독한 심리전의 끝을 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내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와인을 곁들여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이전 같았으면 식기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테지만 그날은 박진우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마치 아주 오래된 추억이 떠올랐다는 듯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운을 띄웠다. 오늘따라 옛날 동네 생각이 나는군요. 윤서연은 나이프를 든 채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스테이크를 썰며 대꾸했다. 옛날 동네요. 특별한 추억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을.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투를 앞둔 병사처럼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박진호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는 마치 한 편의 소설을 낭독하듯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의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낡은 기와집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작은 놀이터까지. 그의 이야기는 윤서연의 눈앞에 잊고 있던 과거의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놓았다. 그녀는 애써 음식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끈질기게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 동네에 아주 커다란 라일락 나무가 있는 정자가 하나 있었죠. 그가 라일락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윤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나이프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봄이 되면 온 동네에 향기가 진동할 정도였는데 유독 그 꽃을 좋아하던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겁이 많으면서도 이상한 고집이 있던 아이였죠. 그는 마치 제3자의 이야기를 하듯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어느 날 그 아이와 함께 낡은 정자 위에 올라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장난을 치다가 그 아이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는데 제가 미처 다 막아주질 못했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부서진 나무 조각에 왼쪽 손목 안쪽을 긁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아주 정확하고 집요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초승달 모양으로 아주 희미한 흉터가 남았었죠. 그의 말이 끝나자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진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혹은 최소한 찻잔이라도 떨어뜨리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윤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또다시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스테이크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삼킨 뒤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았다. 그리고는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랬군요. 꽤 아팠겠네요, 그 여자분.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민이나 동정심이 아닌 그저 예의 바른 사람의 감상평 같은 건조함만이 묻어 있었다. 어릴 때는 다들 그렇게 다치면서 크는 거겠죠. 그래도 큰 사고가 아니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신대요? 그녀는 심지어 태연하게 뒷이야기를 궁금해하기까지 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는 그 어떤 심리학자라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터였다. 박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대답 대신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비워버렸다. 그녀는 시험을 통과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그 완벽함이 박진우의 의심을 지워버리기는커녕 오히려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무심한 반응을 보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동정이나 호기심이라도 보였어야 정상이다. 그녀의 무심함은 너무나도 자기적이고 계산된 것이었다. 그날의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지만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렸다. 윤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에 기댄 채 가슴을 쓸어내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겨우 한 고비를 넘겼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 더 집요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을 시험해 올 것이다. 같은 시각 박진호는 서재에서 낡은 서류 한 부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건네주었던 윤서연의 공식적인 프로필이었다.
그는 서류에 적힌 그녀의 출생지 졸업한 초등학교 성장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시 뜯어보았다. 서류상으로 그녀는 그의 과거와 단 하나의 연결고리도 없었다. 그는 둘 중 하나라고 결론 내렸다. 이 서류가 거짓이거나 아니면 그녀라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거나. 그는 이제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의 심리전은 이제 끝났다. 지금부터는 진실을 향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었다. 박진우의 집요한 수사는 그에게 어떤 명확한 증거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윤서연의 공식적인 과거는 너무나도 깨끗했고 그녀의 현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거대한 벽 앞에서 길을 잃은 탐정과도 같았다. 그의 이성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일 뿐이라고 결론 내리려 했지만 심장은 멈추지 않고 그에게 다른 신호를 보냈다. 진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손에 잡힐 듯한 곳에 있다고. 그날 밤 서울에는 장마를 예고하는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번개가 밤하늘을 수시로 갈랐고 천둥 소리가 묵직하게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이런 날이면 윤서연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뒤척이다. 결국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마시기 위해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작은 냄비에 우유를 드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박진우 역시 서재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비에 젖은 도시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윤서연. 그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일까? 그가 찾던 과거의 소녀일까? 아니면 그의 과거를 이용하려는 교활한 사기꾼일까? 혹은 이 모든 것이 정말 지독한 우연의 연속일 뿐일까?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담배 연기만 깊게 빨아들였다. 우유가 따뜻하게 데워지고 윤서연은 컵에 그것을 따르기 위해 냄비를 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콰르릉 하고 바로 머리 위에서 터지는 듯한 거대한 천둥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어깨를 움츠렸고 그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냄비가 살짝 기울었다. 뜨거운 우유의 일부가 그녀의 손등과 왼쪽 손목 근처로 쏟아졌다. 아사.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질렀다. 비명은 크지 않았지만 서재에 있던 박진우의 귀에는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더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곧바로 서재를 뛰쳐나왔다. 주방에는 윤서연이 손목을 부여잡은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바닥에는 하얀 우유가 흩뿌려져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이나 판단이 끼어들 틈도 없이 그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반응이었다. 그는 순식간에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다친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싱크대 쪽으로 끌고 가 차가운 물을 세게 틀었다. 가만히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함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거친 말투에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가 이끄는 대로 손목을 흐르는 물에 대고 있었다. 남자의 크고 단단한 손이 자신의 손목을 감싸고 있는 감각이 너무도 뜨거웠다. 박진우는 그녀의 붉게 달아오른 피부 위로 차가운 물을 흘려보내며 화상 부위를 살폈다. 다행히 심각한 화상은 아닌 듯 했다. 피부가 붉게 변하고 살짝 부어오른 정도였다.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차가운 물기 때문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그녀의 왼쪽 손목 안쪽에 아주 희미한 흉터, 초승달 모양으로 하얗게 변색된 오래된 흉터. 그가 지난번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묘사했던 바로 그 흉터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 흉터를 본 순간 박진우의 머릿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지난 몇 주간 그를 괴롭혔던 모든 의심과 혼란, 이성과 본능의 싸움이 한순간에 종결되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가장 결정적인 조각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의 이성은 이 상황을 부정하려 했지만 그의 눈은 진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서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놀라움, 그리고 모든 것을 들켜버린 사람의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바닥 없는 곳으로 추락했다. 그래, 역시 너였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이 흉터, 설명해봐. 그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었다. 진실을 눈앞에 두고도 믿을 수 없는 한 남자의 마지막 확인이었다. 그의 질문에 윤서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굴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과 눈물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확실한 긍정이었다. 박진우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을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탁 놓았다. 그리고는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거대한 충격 앞에서 모든 감정이 마비된 듯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평생을 찾아 헤맨 소녀가 바로 자신의 아내이자 계약 상대였다니.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다가 이내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향하며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다. 상처 소독하도록 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 자신의 세계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윤서연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싱크대 앞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고 아프게 끝이 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날 밤의 폭풍우는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전까지 그들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탐색전과 심리적 긴장감은 이제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의 조각이 박혀 두 사람 모두를 아프게 찔렀다. 윤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박진우 역시 서재에 틀어박혀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윤서연의 침묵은 체념과 두려움이었고 박진우의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그에게 흉터는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시작점이었다. 그는 이제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감정적인 동요는 가라앉고 냉철한 분석가의 기질이 다시 그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의 거대한 퍼즐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퍼즐을 풀기 위한 열쇠는 바로 윤서연 그녀의 과거에 있었다. 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떠보거나 시험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에서 이전의 동요는 사라지고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하고 분석적인 시선만이 남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어쩌면 그 소녀일지도 모르는 아내가 아니라 정체를 숨기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미지의 인물로 규정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계산된 연기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윤서연은 그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차가운 무관심이 차라리 그리울 정도였다. 지금의 그는 마치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듯
그녀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식탁에서 마주 앉을 때면 그의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내면을 투과하려는 듯 집요하게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그 시선 아래에서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진우는 자신의 비서에게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어머니가 건네준 공식적인 프로필이 아닌 윤서연의 진짜 과거를 조사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윤 의원 집안의 재산 관계, 과거 거주지, 그리고 그들이 애써 숨기려 하는 채무 문제까지 먼지 한 톨이라도 놓치지 말고 샅샅이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무서운 집념이 서려 있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며칠 동안 그는 펜트하우스에서 윤서연과 마주칠 때마다 의도적으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어릴 적 꿈은 뭐였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죠? 보라색을 좋아하게 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습니까? 그의 질문들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대화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대답에서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려는 날카로운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 윤서연은 매 순간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대답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에 그를 속이는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그녀의 완벽한 포커페이스 뒤에서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반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내 과거에 집착하는 거냐고.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고.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을 경멸하고 증오하게 될까봐. 그래서 그녀는 그의 잔인한 신문을 묵묵히 견뎌내는 길을 택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다. 며칠 뒤 박진우의 책상 위에 그가 기다리던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의 비서가 조사한 윤서연의 숨겨진 과거였다. 보고서는 두꺼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그 안에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윤 의원의 사업 실패, 막대한 사채, 그리고 채권자들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다녀야 했던 가족의 역사,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첨부된 낡은 주민등록등본 사본이었다. 거기에는 그들의 가족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바로 그가 살았던 옛 동네의 허름한 연립주택에 거주했다는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 주소는 그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는 바로 옆집 소녀가 살던 곳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그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그의 의심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 소녀가 맞았고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그를 속여왔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녀의 모든 행동들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보리차 콧노래 라일락 그리고 흉터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늦게 자신의 공간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잠든 윤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마도 그를 기다리다 지쳐 잠든 듯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잠든 얼굴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가녀려 보였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이름 모를 슬픔이 솟구쳤다. 저 작은 몸으로 대체 어떤 비밀과 상처를 감당해왔던 것일까?
그의 마음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동정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잠든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요. 거실에서 자면 감기 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차가웠다. 잠에서 깬 윤서연은 그의 얼굴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폭풍전야와 같은 위험한 고요함을 읽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마치 마지막 자비를 베풀듯 그녀에게 스스로 고백할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긴 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또 있습니까? 박진우의 마지막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윤서연의 심장을 겨누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차가운 확신과 마지막 진실을 기다리는 냉정한 인내심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 미소나 계산된 대답으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릴 시간이 온 것이다. 그녀가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박진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는 서류철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툭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서류철을 펼쳐 그녀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녀의 시선이 서류의 한 부분에 가 닿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곳에는 낡은 주민등록등본 사본 하나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의 가족이 과거에 살았던 주소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박진우가 살았던 바로 그 동네 그의 옛집 바로 옆 주소였다. 그것은 그녀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하고 과학적인 증거였다. 그녀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박진호는 의자에 앉아 그런 그녀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마치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끓이던 보리차, 당신이 흥얼거리던 콧노래, 당신이 책을 정리하던 방식, 그리고 당신이 심었던 라일락 나무까지. 그는 하나하나 자신이 수집했던 증거들을 나열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거나 혹은 의도된 계획이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배신감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텅 빈 공허함과 차가운 질문만이 남아 있었다. 지난밤에 당신 손목에서 본 흉터. 그것도 우연이었나? 내 친구 민혁이가 당신을 보고 그 애와 닮았다고 한 것도 우연이었고,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다그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묻지. 당신 대체 누구야? 내 과거를 훔쳐서 내게 접근한 이유가 뭐지? 당신의 배후는 누구야? 당신의 진짜 목적이 뭐냐고. 그의 마지막 질문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가장 순수했던 추억을 이용해 자신을 기만한 파렴치한 사기꾼일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그 말에 윤서연의 무너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진실을 말했다.
그래, 맞아. 내가 당신이 찾던 연이야.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펜트하우스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의 고백에도 박진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듣고 싶은 것은 그 사실이 아니라 그 이유였다. 윤서연은 오열하며 지난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도망쳐야 했던 비참했던 과거 그를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과 동시에 그가 너무도 변해버린 것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과거의 약속이 아닌 지금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싶었던 그녀의 어리석고도 간절했던 바람까지. 그녀의 울음 섞인 고백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토해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 여자가 감당해야 했던 깊은 상처와 고독, 그리고 한 남자를 향한 서툴고 아픈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녀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모든 고백이 끝났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창밖의 폭풍우는 어느새 멎어 있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윤서연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빈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인이었다. 박진우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의 등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말은 용서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 잔인한 진실 앞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아는 사이였던 낯선 사람. 그들의 관계를 정의했던 이 기묘한 문장은 이제 끝이 났다. 그들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예전처럼 아는 사이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진실이라는 거대한 강이 그들 사이에 깊고 차갑게 흐르고 있었다. 그 강을 건널 수 있을지 아니면 각자의 섬으로 영원히 되돌아가야 할지 그들은 알 수 없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그들에게는 더욱 혼란스러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